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한양 도성을 뒤덮으며 번쩍이는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밟히던 그날 밤, 김대감의 사랑채 문고리를 부서질 듯 부여잡은 채 절박하게 울부짖는 여인의 손길은 흡사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망령과도 같았으니 대감 제발 문을 열어주소서. 천둥 소리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아 차마 홀로 방 안에 머물 수가 없나이다라며 애처롭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마저 뚫고 대감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방 안에서 서책을 넘기던 김대감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평소 자신이 아끼던 첩실 채령임을 알아차리고는 짚고 있던 붓을 내려놓았는데 사실 채령은 본디 도성 밖 빈민가에서 굶주림의 허덕이다. 대감의 눈에 띄어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여인이었으나 그 미색과 교태만큼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비범하여 대감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다. 예로부터 인왕산 기슭 아래 터를 잡은 이장한 평김대감의 저택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대감이 늦바람처럼 들인 첩실 채령으로 인해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본래 시장통에서 웃음을 팔던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빼어난 얼굴 하나로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감은 그런 그녀를 위해 사대부의 가풍조차 잊은 채 별당을 내어주며 온갖 비단과 보석을 쏟아부었으니 이는 곧 정실 부인인 한씨 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이자 가문의 위기를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다. 한씨 부인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자애롭고 현숙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채령의 등장 이후 대감의 발길이 안채에서 멀어지자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무너져가는 가도의 기강을 붙잡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날 밤의 폭우는 마치 가문 내부에 쌓여온 갈등이 폭발하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며 지붕을 때리는 빗줄기는 기와장을 깨뜨릴 기세로 요동쳤고 가끔씩 내리치는 벼락은 마당의 고목마저 삼킬 듯이 번득였다. 채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젖은 몸을 가늘게 떨며 사랑채 문 앞에서 더욱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대감의 연민을 자극하여 안채의 부인을 제치고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대감 소첩은 겁이 많아 이 벼락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예전 길가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숨조차 쉴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목숨을 가련히 여기어 한 범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녀의 말은 반은 진심이었으나 나머지 반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감이 살결에 달라붙어 드러나는 곡선이 문틈 사이로 보일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감은 평소에도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은 편이었으나 특히 채령의 애절한 눈물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곤 했기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턱으로 다가갔으며 한편 안채에서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던 한씨 부인은 창밖으로 번쩍이는 섬광 사이로 사랑채를 향해 달려가는 수상한 그림자를 포착하고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씨 부인은 평소 대감의 방탕함을 묵인하며 참고 견뎌왔으나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고 그것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가문의 법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안주인으로서의 경고등과도 같았기에 그녀는 조용히 곁을 지키던 참모를 불러 사랑채의 동태를 살피라 이르고 자신도 몸가짐을 정돈하며 일어설 채비를 마쳤다. 채령의 과거는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노비로 팔려갈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세상을 향한 증오와 신분 상승에 대한 집착을 키워왔기에 김 대감이라는 거대한 동주를 잡은 이상 결코 이를 놓칠 마음이 없었으며 오히려 대감의 정을 이용해 정실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랑채 문이 열리기 직전 자신의 머리칼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옷매무새를 일부러 흐트러뜨려 비에 젖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극대화했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대감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대감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저 천둥 소리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귀신의 포효 같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라며 대감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대감은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여인의 온기와 진한 향내 그리고 비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는 살결을 보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으며 오냐오냐 채령아 이리 무서워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너를 불렀을 것을 이 빗속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 안으로 들였는데 이때 채령의 입가에는 대감이 보지 못하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춥다는 핑계로 대감의 이부자리 속으로 파고들며 은근슬쩍 대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이끌었고 사대부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아온 대감이었으나 채령의 노련한 유혹 앞에서는 한낱 정욕의 눈먼 사내에 불과했기에 그는 자신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은밀하고 불결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으니 안채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한씨 부인이 이미 노복들을 거느리고 사랑채 마당에 당도하여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감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녀의 눈빛은 천둥보다 더 매서웠으며 그 기세는 폭풍우마저 잠재울 듯 위험이 넘쳤다. 한씨 부인은 평소 조용히 살림만 하던 여인이었으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겠다는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오늘 채령이 부린 수작이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감을 홀려 가문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도발임을 간파하고는 직접 단죄의 칼자루를 쥐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방 안에서는 대감이 채령의 젖은 저고리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가머니설을 늘어놓고 있었고 채령은 한층 더 대담해져 대감 소첩은 이제 대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사오니 부디 저를 평생 곁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라며 대감의 품에 더 깊숙이 안겼으며 대감은 이미 그녀의 요사스러운 현올림에 넘어가 걱정 말거라. 내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해주겠느냐. 이 집안의 주인은 곧 나이니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며 장담하는 그 순간 방 밖에서 대감 안채 부인이 문안 인사를 왔사옵니다. 라는 하인의 다급한 정갈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대감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었으나 채령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는 듯 대감의 팔을 더욱 꽉 붙잡으며 대감 소첩이 무서우니 가지 마셔요. 라고 속삭이며 대감의 발목을 붙잡았고 이 짧은 찰나의 침묵 속에서 문 밖의 한씨 부인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문 열어라라고 명령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이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사실 채령이 오늘 이토록 대담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그녀와 내통하던 집안의 배신자인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채령에게 대감이 오늘 밤 중요한 국사를 논의한 뒤 마음이 적적해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고 또한 한씨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기에 채령은 안심하고 이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다. 그러나 채령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씨 부인의 지혜와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자신의 얄팍한 술수보다 훨씬 깊고 견고하다는 사실이었으며, 부인은 이미 채령이 들어온 날부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가 가문 내의 재물을 빼돌리고 하인들을 포섭하려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감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옷을 추스르려 했으나 이미 젖은 옷과 흐트러진 이부자리, 그리고 채령의 노골적인 태도로 인해 방 안의 공기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져 있었고, 문 밖에서 느껴지는 부인의 서슬퍼런 기운의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 이 밤중에 어찌 된 일인가, 날이 구전에 잠시 책을 보고 있었네만 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이미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대감 서책을 보시는데 어찌 여인의 흐느낌과 비단결 비비는 소리가 이 담장 너머까지 들린단 말씀이옵니까? 가문의 어른으로서 채통을 지키시라. 수차례 고했건을 오늘 이 소라는 결코 묵과할 수 없나이다라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어조로 대감을 압박했다. 채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으나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욱 악에 받친 표정으로 대감의 옷자락을 낚아채며 자신의 몸을 더욱 드러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는 속으로 부인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며 불며 매달리면 대감이 자신을 감싸줄 것이라 믿는 마지막 도박을 걸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사랑채 지붕을 부술듯이 쏟아졌고, 천둥은 마치 가문의 조상들이 노하여 포효하는 듯 대지를 진동시켰으니, 그 긴박한 찰나에 마침내 사랑채에 굳게 닫혔던 문이 부인의 손에 의해 활짝 열리며 방 안에 추악한 실상이 등불 아래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채령의 몰락과 가문의 대변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몰아치던 폭풍우의 습한 기운과 사랑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매캐한 관능의 향기가 허공에서 매섭게 부딪히며 숨막히는 파여름을 만들어내었다. 번쩍이는 벼락의 푸른 섬광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자 얇은 속적삼마저 반쯤 흘러내려 희고 고운 어깨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령과 당혹감에 사색이 되어 이부자리를 쥐어뜯 부여잡은 김대감의 추악한 몰골이 한 폭에 지옥도처럼 한씨 부인의 차가운 시선 앞에 낱낱이 내동댕이 쳐졌다. 한씨 부인은 흔들림 없는 꼿꼿한 자태로 문지방을 넘어서며 대감 하늘이 노하여 천둥 번개를 내리치는 이 밤에 조상님들 뵐 낯이 없도록 가문의 기강을 짓밟고 계신 연유가 대체 무엇이옵니까? 라며 얼음장같이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대감은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에 마치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허둥지둥 옷깃을 여미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는 차마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채령은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어깨를 가련하게 들썩거리며 짐짓 겁에 질린 양 처연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흐느낌은 교묘하게도 대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도록 계산된 높낮이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님 죽여 주시옵소서. 소첩이 무지하고 천박하여 그저 벼락치는 소리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대감마님 곁으로 숨어든 죄밖에 없사오니 부디 이 미천한 목숨을 가엾게 여겨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채령의 말 속에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으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한씨 부인은 채령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냉소를 띄었으나 결코 평정심을 잃거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경망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방 안의 참담한 광경을 눈에 새길 뿐이었다. 방구석에 팽개쳐진 비단 저고리와 바닥에 엎질러진 차향기, 그리고 대감의 불안한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이 가문이 얼마나 깊은 병에 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인연 어디 감히 안주인 앞에서 요망한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비천한 출신을 거두어 따뜻한 잠자리와 입을 옷을 내어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가문의 어른을 미혹하여 도리를 저버리게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진정 모른단 말이냐라며 부인은 채령을 향해 추상 같은 호통을 쳤다. 그 서슬퍼런 꾸짖음에 채령은 속으로 뜨거운 사리를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더욱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대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고 대감은 결국 부인의 위험 앞에서도 이성을 찾지 못한 채 첩실을 감싸도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야 말았다. 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 밤중에 아랫사람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쳐 이리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대부가의 안주인으로서 채통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오. 채령이가 겁이 많아 잠시 피신온 것을 두고 어찌 이리 크게 일을 벌이려 하시오라며 대감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부인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내가 흔히 보이는 적반하장의 태도였으나 평소 점잖고 이치에 밝았던 대감의 입에서 이토록 천박한 변명이 흘러나오자 한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호지를 뚫을 듯 때려대고 있었고 방 안의 숨막히는 대치는 마치 그 폭풍우의 중심에 선 듯 위태롭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자아내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20년 세월 동안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지탱해온 이 명문 거족의 긍지가 한낱 여인의 치맛자락 아래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야만 했다. 대감 정녕, 저 요망한 여인의 거짓 눈물에 눈이 멀어 시비곡직을 분간하지 못하시고 제게 도리어 호통을 치시는 것이옵니까? 가문의 윗물이 이리 탁해졌으니 어찌 아랫사람들에게 예를 행하라 가르칠 수 있겠나이까? 라며 부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감의 어리석음을 꼬집었다. 채령은 두 사람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기민하게 알아채고는 이때다 싶어 더욱 악착같이 거짓 연기를 이어갔는데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도 손가락 틈새로 부인의 표정을 관찰하며 자신의 얄팍한 승리를 확신하는 독사 같은 미소를 아주 짧게 지어 보였다. 대감마님, 소첩이 다 잘못하였사옵니다. 소첩 같은 천한 것은 그저 길거리에 내버려져 굶어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주제넘게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어 마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사오니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비구니가 되어 평생 속죄하며 살겠나이다라며 채령은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일어서려 하였다. 그녀의 이 얄팍한 수는 당연히 대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덫이었고 이성이 마비된 대감은 덥석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고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듯 강하게 끌어당겼다. 네가 어딜 간단 말이냐. 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늘 그 누구도 너를 이 집 밖으로 내치지 못할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뒤에 숨어 있거라라며 대감은 결연한 목소리로 채령을 비호했고 그 모습은 한씨 부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비수를 꽂아 넣는 것과 같았다. 대감의 등 뒤에 숨은 채령은 부인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도록 조롱 섞인 시선을 던졌으며 그 오만방자한 눈빛은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은 이제 자신이라는 무언의 선전포고이자 정실 부인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부인은 그 찰나의 눈빛 교환 속에서 채령이라는 여인이 단순한 요부를 넘어 이 가문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탐욕을 품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전율했다. 한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저 간악한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나 이대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저들의 덫에 걸려 질투에 눈먼 표독스러운 여인으로 몰릴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문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난장판이 아니라 차갑고도 예리한 단죄의 칼날이 필요함을 직감한 부인은 가늘게 떨리는 두 주먹을 소매 속으로 깊이 감추고 입술을 꽉 깨물어 흐트러지려는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다잡았다. 대감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오늘 밤은 이쯤에서 물러가겠나이다. 허나 내일 아침 문중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늘의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니 대감께서도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라며 부인은 선전포고를 날렸다. 부인의 입에서 문중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대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채령의 눈동자 역시 미세하게 흔들렸으니 아무리 대감이 권세를 누린다 한들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문중의 규탄은 곧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부인은 더 이상 그 추잡한 광경을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듯 매몰차게 돌아섰고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사랑채의 문을 굳게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거라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쥐새끼 한 마리도 이 방을 들고 나지 못하게 철통같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는 첩실에 빠져 이성을 잃은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넘어 안주인으로서 가문의 권력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대감과 채령을 사실상 방 안에 연금시켜버린 무서운 결단이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묵직한 자물쇠가 사랑채 문을 잠가버리자 방 안은 쥐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밖에서 몰아치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불안한 귓가를 때리며 다가올 내일의 재앙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씨 부인의 그림자가 마당의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창호지 틈새로 지켜보던 대감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채령을 감싸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채령 역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속으로 당황했으나 이내 특유의 교활한 기질을 발휘하여 다시금 대감의 품으로 파고들며 달콤한 독약 같은 위로의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염려 마시옵소서. 아무리 마님께서 문중 어르신들을 부르신다 한들 대감마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요. 조선의 대소신료가 우러러보는 막강한 권세가가 아니옵니까. 그깟 아녀자의 투기 따위에 대감마님의 흔들리지 않는 위엄이 꺾일 리 만무하옵니다. 라며 채령은 대감의 자만심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대감은 그녀의 혀끝에서 흘러나오는 아첨에 다시금 헛된 안도감을 느끼며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명색이 이 나라의 중신이거늘 어찌 한낱 지엄이의 으름장에 겁을 먹겠느냐.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문중을 설득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리 내 곁에 누워 쉬거라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채로 돌아온 한씨 부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어두운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고 등잔불 하나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만이 슬픔과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녀의 가슴 속은 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집안으로 시집 온 지 어느덧 20년 시부모님의 오랜 병수발부터 시작하여 깐깐한 문중,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며 남편을 정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조했던 자신의 피땀 어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 그러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고작 저작거리에서 굴러들어온 천박한 계집의 발밑에 내던져지는 것이라 생각하니 끓어오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한씨 부인의 귓가에는
방금 전 사랑채에서 들었던 대감의 매몰찬 변명과 채령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며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자극했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덮어두려 했던 자신의 온건함이 오히려 저들의 오만함을 키우는 비료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 어리석었구나. 독사를 품에 안고서 온기로 감싸주려 했으니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건을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저 요망한 싹을 진작에 잘라내지 못한 나의 우유부단함이 오늘날의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라며 부인은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더 이상 자애로운 안주인의 가면은 필요 없으며 오로지 이 가문을 좀먹는 병마를 도려내기 위해 잔혹한 칼잡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날이 밝아오고 폭풍우가 잦아들 무렵 채령은 대감의 품에서 거짓으로 잠든 척하며 끊임없이 계략을 짜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첩실로 남아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저 오만한 정실 부인을 길거리로 내쫓아 철저하게 짓밟아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시장통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양반네들의 시선을 결코 잊지 못했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김대감 가문을 파괴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으니 한씨 부인은 그녀에게 있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양반 계급의 상징이자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눈엣 가시와도 같았다. 두고 보라지. 고고한 척하는 저 양반년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아주고 말 테니 대감의 마음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으니 문중 늙은이들만 잘 구슬린다면 안채를 차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야라며 채령은 속으로 도끼 서린 맹세를 중얼거렸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빗물에 젖은 기와지붕이 눈부시게 반짝였으나 김대감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했으며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일찍부터 안채 마루에 단정한 자태로 앉아있던 한씨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이내 곁에 선 신복 참모에게 당장 채비를 하여 문중의 큰어르신과 종친회장, 어른께 서찰을 전하거라. 가문의 중대한 위기가 닥쳐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하니 즉시 발걸음을 해달라 청하여라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참모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 부인은 다시 침착하게 집안의 집사를 불러들였고 어젯밤 사랑채의 문을 지킨 자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그 방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게 하라. 또한 최근 채령이가 은밀히 만난 자들이나 뒷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장부들을 모조리 샅샅이 찾아내어 내 앞에 대령토록 하라라며 치밀한 조사를 명했다. 부인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문중 어른들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들의 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물증과 증인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채령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물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극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으며 한씨 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과 권한을 총동원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자물쇠가 잠긴 사랑채 안에서 대감은 날이 밝았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거렸고 이보거라밖에 아무도 없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이냐. 내 당장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야라며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밖에서는 마님께서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송구하오나 명을 거역할 수 없사오니 참으시옵소서라는 하인의 무미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고,
대감은 자신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깨닫고는 허탈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감금된 이 기막힌 상황은 그에게 크나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채령은 대감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 연기를 했으나 속으로는 대감이 참으로 무능하고 나약한 사내라며 비웃고 있었고,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하고는 대감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했다. 대감 이러실수록 마님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옵니다. 저들이 문중 어르신들을 모셔온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사오니 대감께서는 끝까지 저를 투기하여 마님이 억지를 부린다고 밀어붙이셔야 하옵니다. 제가 모든 비난을 감수할 테니 대감께서는 그저 가문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셔요라며 채령은 자신이 희생양인 척하며 대감을 세뇌시켰다. 대감은 채령의 말에 솔깃하여 오, 내 말이 맞다. 부인이 투기에 눈이 멀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내 편을 들어줄 터 너의 그 깊은 헤아림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며 어리석게도 첩실의 얕은 수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듯 두 사람이 갇힌 방 안에서 어설픈 음모를 꾸미는 동안 저택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헛기침 소리와 함께 문중의 원로들이 지팡이를 짚고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니 이들의 등장과 함께 집안의 공기는 마치 형장처럼 얼어붙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아침,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가문의 운명을 건피 말리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한씨 부인은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아가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으며, 그녀의 파리한 안색과 비장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숙연함을 자아내게 하였고, 어르신들 역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고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부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리 발걸음을 해주시어 망극하옵니다. 소인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가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죄가 크오나 오늘만큼은 선조들이 물려주신 맑은 기풍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엄벌하여 가문의 명예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부디 어르신들께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외화 판청하나이다라며 부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종친의 큰어르신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체 무슨 변고가 있었기에 아침 대바람부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대감은 어디에 있고 네가 나서서 이리 통곡을 하는지 그 연유를 상세히 고해보거라라며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은 심호흡을 한 뒤 간밤에 일어난 추잡한 사건의 전말과 그간 채령이 저질러온 만행들, 그리고 대감이 이성을 잃고 가부장의 도리를 저버린 사실을 한치의 과장도 없이 냉철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고, 부인의 말이 이어질수록 어르신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며 저택의 팽팽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저 요망한 첩실은 겉으로는 연약한 척 대감을 미혹하면서 뒤로는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은밀히 뒷배를 불리고 있었사오니 이는 단순한 풍기문란을 넘어 가문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나 다름없사옵니다. 소인이 이리 장부와 증인들을 확보해 두었사오니 어르신들께서 직접 확인하시옵소서라며 부인은 미리 준비해 둔 비밀, 장부와 벌벌 떠는 하인들을 어르신들 앞에 대령시켰다. 물증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중 한 어르신이 지팡이로 땅을 거칠게 내리치며 당장 그 요망한 계집과 정신 나간 대감을 끌어내어 이 마당에 꿇어앉히도록 하라. 명문대가의 체면이 이토록 진흙탕에 처박히다니
통탄할 노릇이로다라며 호통을 쳤다. 드디어 사랑채에 굳게 닫혔던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 대감과 채령이 하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는데 대감은 어르신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자 기세가 꺾여 다리가 풀려버렸으나 채령은 이 와중에도 치밀하게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범벅인 얼굴을 유지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채령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큰어르신의 발밑으로 기어가며 어르신 살려주시옵소서. 마님께서 소첩을 투기하시어 없는 죄를 날조하고 대감마님마저 궁지에 몰아넣고 계시옵니다. 소첩은 그저 벼락 소리가 무서워 대감마님 곁에 있었을 뿐이거늘 어찌 이리 가혹한 누명을 씌우신단 말씀이옵니까? 라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씨 부인은 채령의 구역질 나는 연기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으나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고 내 입으로 벼락 소리가 무서워 달려갔다고 하였느냐 하면 어찌하여 사랑채로 향하는 너의 발걸음이 그토록 가벼웠으며 방 안에서 내년이 입고 있던 속적삼은 비에 젖은 것이 아니라 땀과 향료에 절어 있었는지 해명해 보거라. 또한 이 장부에 적힌 재물들은 다 어디로 빼돌렸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라며 채령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부인의 날카로운 추궁에 채령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고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령은 순순히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기에 이내 눈빛을 독하게 번뜩이며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어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옆에 있던 대감마저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채령의 거짓말에 맞장구를 치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마당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한씨 부인은 굳게 다문 입술 새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며 저 뻔뻔한 두 인간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고 이 지루하고 역겨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어떻게든 정의의 철퇴를 내려 가문을 정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며 이어질 더 큰 시련과 고통스러운 대립을 예고하고 있었다. 마당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채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조복을 입은 문중 어르신들의 굳은 표정, 사이로 한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감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어르신들, 이는 모두 안 사람이 첩시를 질투하여 벌어진 촌극에 불과하옵니다. 가내의 작은 소란을 어찌 문중의 대소사로 비화시키려 하십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여 부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한씨 부인은 지아비의 그 비겁한 입놀림을 들으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켰으나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빛은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의 끝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령은 대감이 자신을 감싸주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더욱 서럽고 가련한 목소리로 소첩이 무슨 죄가 있겠사옵니까? 그저 미천한 신분으로 들어와 안방마님의 심기를 거스른 죄밖에 없사오니 차라리 제 목을 쳐주시옵소서라며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통곡을 이어나갔다. 그 교묘하고도 애끓는 곡성에 몇몇 마음 약한 종칠스떨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상황이 안주인의 과도한 투기로 빚어진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는 철저히 채령이 노렸던 바였고 그녀는 눈물 젖은 소매 틈으로 승리의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종친의 원로 중 한 명이 헛기침을 길게 내뱉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더니 안주인 듣거라. 칠거지악 중에서도 투기는 아녀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덕목이거늘 네가 비록 억울한 점이 있다. 한들 일이 문중을 소란케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처사로다.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의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한씨 부인을 꾸짖는 투로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기세가 등등해져 거드름을 피웠고 채령은 더욱 어깨를 들썩이며 불쌍한 척 연기를 더해갔으니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진실을 밝히려는 자가 도리어 죄인으로 몰리는 기막힌 형국으로 뒤집히고 있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여인이 아니었으니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정히 쓸어내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어르신들 소인이 어찌 가문의 명예를 담보로 얄팍한 투기를 부리겠나이까. 여기 이 장부들을 보시옵소서. 지난 석 달간 곡간에서 빠져나간 곡식과 비단이 산을 이루는데 이것이 어찌 한낱 첩실의 씀씀이로 가당키나 하단 말씀이옵니까? 라며 바닥에 흩어진 장부들을 가리켰다. 그녀의 또렷하고 확신에 찬 음성은 마당의 공기를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부인은 채령이 숨겨온 탐욕의 꼬리를 밟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격의 칼날을 서서히 빼들기 시작했다. 채령은 장부가 눈앞에 내던져지자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으나 타고난 교활함으로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는 마님어찌 소첩에게 이리 끔찍한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저 장부들은 소첩을 평소 멸시하던 곡간지기 하인들이 마님의 사주를 받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라며 악을 쓰며 반박했다. 이에 동조하듯 대감 역시 핏대를 세우며 부인 아무리 채령이가 밉기로써니 아랫 것들을 매수하여 거짓 장부까지 만들다니 이것이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할 짓이란 말이오. 당장 저 거짓말을 한 하인놈들을 잡아다 매우 치시오. 라며 호통을 쳤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건만 첩실의 눈이 먼 지아비의 행태는 짐승보다 못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어리석은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가에 희미하고도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대감 섣불리 아랫사람들을 탓하지 마시옵소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진실을 밝혀줄 증인이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나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마당 뒤편에 서 있던 신복 참모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부인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노복, 2명이 뒷간에 숨겨두었던 사내 1명을 포박하여 질금질금 끌고 나와 대감과 어르신들 앞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는데 그 사내는 바로 간밤의 채령에게 은밀히 집안의 동태를 전해주었던 배신자 하인 돌쇠였다. 바닥에 엎어진 돌쇠를 본 순간 채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난관을 빠져나갈지 변명거리를 찾느라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장에 고동 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 컸다. 돌쇠야 내 이놈. 고개를 들고 어르신들 앞에서 네가 간밤에 저 요망한 계집과 무슨 모의를 하였는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이실직고 하거라. 만약 내 입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이라도 흘러나온다면 내 오늘 내 놈의 혀를 뽑아 개먹이로 줄 것이다라며 한씨 부인은 추상 같은 호령으로 돌쇠의 혼을 쏙 빼놓았다. 돌쇠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찌으면서 마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저 채령아 씨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간밤에 안방마님께서 깊이 잠드셨다는 거짓 서찰을 대감마님께 올리고 대감마님께서 홀로 사랑채에 계실 때를 노려 채령아 씨를 몰래 들여보내라는 명을 받았사옵니다. 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고 굳게 믿었던 하인의 입에서 자신의 비행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채령은 당황하여 저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대감마님 제발 믿어주시옵소서라며 발악했다. 대감은
돌쇠의 자백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으며 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이 집안의 기강을 우롱하였더냐. 당장 저놈을 쳐 죽여라라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그의 분노는 사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발로였다. 원로 어르신들 역시 얼굴을 붉히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다니, 한낱 천기가 감히 주인을 속이고 가문을 농락하려 들다니 이는 천인공노할 짓이로다라며 혀를 내둘렀고, 한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며 채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돌쇠야 어찌 그뿐이겠느냐. 내 놈이 지난달에 김서방을 시켜 저작거리 전당포에 팔아치운 폐물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 내 주둥이로 똑똑히 불지 않으면 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의 삼족을 멸할 것이니라. 한씨 부인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돌쇠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줌을 지리며 아이고 마님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 폐물들은 모두 채령 아씨께서 대감마님의 금고에서 몰래 빼내어 제게 처분하라 주신 것이옵니다. 그 돈으로 도성 밖 남촌에 큰 기와집을 한 채 사두었다고 자랑까지 하였사옵니다. 라며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터뜨렸다. 남촌에 기와집을 마련했다는 돌쇠의 고발은 그야말로 뇌성병력과도 같이 대감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첩실로 평생을 바치겠다며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던 채령의 모습이 한순간에 징그러운 독사의 현올림으로 겹쳐 보이며 대감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뭐뭐라 내 재물을 훔쳐 남촌에 집을 사내 인연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를 사랑하여 곁에 있겠다던 너의 그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대감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채령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어르신들 역시 저런 짐승만도 못한 요부를 보았나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채령은 목이 졸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저놈이 마님의 돈을 받고 소첩을 죽이려 함정을 파놓은 것이옵니다. 남촌의 집이라니요. 소첩은 그곳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천한 계집이옵니다라며 악착같이 발뺌을 해댔다.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이미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고 한씨 부인은 채령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어르신들 앞에 펼쳐 보였다. 어르신들 이 옷가락지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갑오로 2달 전 감쪽같이 사라져온 집안을 뒤졌으나 찾지 못한 물건이옵니다. 헌데 이 물건이 어제 저작거리 전당포에서 발견되었고 전당포 주인이 증언하길 바로 이 돌쇠놈이 채령의 심부름이라며 맡기고 돈을 받아갔다 하옵니다. 부인의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옷가락지가 드러나자 채령은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듯 헉 하는 숨소리와 함께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 앞에 어르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팡이를 부러뜨릴 듯이 땅을 내리쳤고 저런 천하의 몹쓸 년 감히 갑오에 손을 대다니 전혀는 이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이었구나. 당장 멍석을 말고 전현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우 철하라는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대감은 자신이 한낱 천기의 놀이개가 되어 가문의 보물까지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제자리에 굳어버렸으며 부인을 향해 그토록 매섭게 삿대질을 해대던 자신의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참담함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씨 부인의 단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그녀는 노하여 날뛰는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히 손을 들어 진정시킨 뒤 어르신들 아직 놀라시기엔 이릅니다. 재물을 훔친 것은 약과요. 저 요부가
진정으로 꾸미고 있던 무서운 음모는 따로 있사옵니다. 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폭탄 선언을 이어나갔다. 부인의 서늘한 눈빛이 채령의 창백한 얼굴에 꽂히자 채령은 마치 사신을 마주한 듯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기 시작했고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주인의 다음 말에 쏠리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이 흘렀다. 어제 낮 채령이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던 노복이 향갑 속에 숨겨진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발견하여 내어왔나이다. 내일을 미심쩍게 여겨 밤사이 은밀히 약방의 의원에게 성분을 의뢰하였더니 그것은 사람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서서히 미쳐가게 만드는 맹독인 오두 가루라 하였사옵니다.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발칵 뒤집혔고 대감은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 크게 부릅뜨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나던 자신의 증상을 떠올리고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독이라니 내내게 독을 썼단 말이냐. 대감은 사색이 되어 소리치며 채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패대기치며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가 너에게 쏟은 정성이 얼마건을 내년이 감히 나를 독살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려 하였단 말이냐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첩실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던 조선 제1의 권세가가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는 꼴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어리석음의 말로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다. 머리채가 뜯기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채령은 더 이상 연약한 첩실의 가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돌연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며 깔깔깔 그래 맞다. 내가 내 놈의 탕약의 독을 탔다. 밤마다 내 몸을 탐하며 허덕이던 늙고 추악한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 알량한 재산이 남아 챙겨내 팔자를 고쳐보려 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라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도끼 서린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었다. 그 표독스러운 악기의 모습에 어르신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하인들마저 두려움에 떨었다. 천한년이 양반 흉내 좀 내보려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고고한 척하는 저 안방마님 년을 쫓아내고 내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내 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나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참으로 원통하구나. 채령은 땅을 치며 저주 섞인 막말을 쏟아내었고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신분, 상승에 대한 비틀린 욕망과 양반들에 대한 증오심을 여과 없이 분출하며 마당을 광기로 물들였다. 한씨 부인은 괴물로 변해버린 채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가문의 적폐를 완전히 도려낼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닥치거라, 이 요망한 거사. 내 죄악의 무게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진동케 하거늘 어찌 혓바닥을 그리 가벼이 놀리느냐. 대감, 이제 진실을 똑똑히 보셨사옵니까? 한순간의 미혹이 가문을 멸문지화의 위기로 몰아넣었으니 이 모든 책임은 어르신들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맡기겠나이다. 한씨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광기 어린 채령의 절규를 제압하며 울려 퍼졌고 진실의 비답에 낱낱이 드러난 추악한 비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채령과 대감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가기 시작했으니 이는 진정한 몰락의 시작이자 정의의 잔혹한 서막이었다. 종친의 큰어르신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에 쥐고 있던 굵은 명아주 지팡이로 단단한 마당 한가운데를 쾅쾅 내리치셨으니 그 소리가 마치 벼락이 치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명색이 사대부가의 법도를 지켜야 할 중신이거늘 한낱 천기의 치마폭에 쌓여 눈이 멀고 귀가 먹어 가문의 보물을 도둑맞은 것도 모자라 제 목숨마저 내놓을 뻔하였으니 이는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는 짓이로다. 당장 저
흉악무도한 요부의 사지를 결박하고 관하로 끌고 가 국문을 받게 하라 라는 어르신의 추상 같은 호령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르신의 불호령 앞에서도 채령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이성과 수치심을 완전히 상실한 듯 기괴한 광기를 내뿜으며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비틀어댔다. 끌고 가라지. 내가 관아에 가서 이 집안의 추악한 민낯과 저 늙은 대감놈이 밤마다 얼마나 짐승처럼 헐떡였는지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너희들 양반이라는 작자들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 공맹의 도리를 읊조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내 똑똑히 보여줄 테니 마음대로 해보아라라며 독사처럼 씩씩거리는 채령에 입술 사이로는 핏물과 함께 저주 섞인 타액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그 표독스러운 악다구니에 기겁한 종친 어르신들은 수염을 파르르 떨며 저런 천하에 몹쓸 년이 있나. 당장 저 입을 틀어막고 멍석으로 둘둘 말아 흠씬 두들겨 패라라며 길길이 날뛰셨다. 명을 받은 건장한 간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채령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거친 새끼줄로 온몸을 꽁꽁 묶은 뒤 낡은 멍석으로 말아 마당 한 구석으로 질금질금 끌고 갔으니 그녀가 저항하며 내지르는 귀기 어린 비명과 둔탁한 몽둥이가 멍석 위로 떨어지는 섬뜩한 파여름이 뒤섞여 대저택의 아침은 삽시간의 처참한 형장으로 변해버렸다. 한편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은 대감은 자신이 매일 밤 애지중지 품에 안았던 여인이 실은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던 맹독품은 암살자였음을 깨닫고는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넋을 잃고 말았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옥죄어오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증상들이 모두 저 요부가 타먹인 오두가루 때문이었음을 상기한 대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멍석마리를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채령의 목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귓가를 때리자 그는 급기야 헛구역질을 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대감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씨 부인과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가며 부인네, 내가 미쳤었소. 저 요망한 여우의 둔갑술에 홀려 부인의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을 뻔하였으니 내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보겠소라며 체면도 다 버린 채 짐승처럼 오열했다. 한 나라의 대소신료로서 조정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을 부지한 것에 안도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늙고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용서를 빌고 있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의 표정은 남편의 그 처절한 눈물 앞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으며 그녀의 두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대감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죄가 있고 목숨을 걸고 참회해야 할 죄가 있는 법이옵니다. 대감께서는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 처신을 잘못하여 가문의 재물을 탕진하고 가보를 빼앗겼으며 끝내는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으니 이는 그저 미혹되었다는 핑계 하나로 덮어둘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옵니다라며 부인은 단호하고도 매서운 음성으로 대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종친 어르신들 역시 부인의 결연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하였고 그중 한 분이 나서서 안주인의 말이 지당하도다. 만약 부인이 이리 지혜를 발휘하여 저 요부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우리 가문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조상님들의 제사조차 모시지 못할 뻔하였으니 이제 이 집안의 기강은 마땅히 안주인인 한씨가 주도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며 부인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셨으니 이는 실질적인 가문의 실권이 어리석은 대감에게서
지혜로운 한씨 부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씨 부인은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예를 표한 뒤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멍석에 말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채령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저 흉악한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넘기고 양반의 재물을 탐하고 독사를 기도한 대역죄를 낱낱이 고발하여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또한 저 요부와 결탁하여 집안의 동태를 팔아넘긴 배신자 돌쇠놈은 가문의 법도에 따라 장 60대를 친 후 멀리 외딴 섬으로 노비로 팔아버리도록 하라 라는 부인의 판결이 마당을 갈랐다. 부인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온몸의 뼈가 부서진 듯 처참한 몰골의 채령은 관하로 끌려가면서도 끝내 고개를 쳐들고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년에 그 고고한 묵이 언제까지 붙어있나 지켜볼 것이야 라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그 허망한 저주는 이내 대문을 나서며 멀어지는 달구지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고 탐욕에 눈이 멀어 분수를 모르고 날뛰던 요부의 최후는 그토록 비참하고도 참혹하게 막을 내리며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상흔만을 남긴 채 비릿한 피비린내와 함께 사라졌다. 이어서 배신자 돌쇠 역시 마당 한가운데 형틀에 묶인 채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 했으니 그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를 울릴 지경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평소 채령의 뒷배를 믿고 다른 하인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온갖 폐악을 부리던 돌쇠였기에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채 수레에 실려 멀리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인들의 눈빛에는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듯한 시원함과 함께 안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죄인들이 모두 끌려나가고 혹독했던 피의 숙청이 끝난 뒤 마당에는 오직 부러진 몽둥이들과 바닥에 얼룩진 핏자국만이 남아 간밤에 그 끔찍했던 폭풍우와 아침의 참극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씨 부인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아주 미세하게 한번 늘어뜨렸으나 이내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태를 가다듬고는 곁에서 눈치를 보며 대기하고 있던 집사에게 당장 우물물을 넉넉히 길어와 저 더러운 핏자국들을 남김없이 씻어내고 사랑채 구석구석에 밴 저 계집의 역겨운 향내를 소금과 쑥을 태워 말끔히 정화토록 하라라고 흔들림 없는 어조로 지시했다. 부인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하인들이 일제히 빗자루와 물동이를 들고 나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센 물줄기가 바닥에 핏물을 씻어내리며 저택은 서서히 본래의 단 평온하고도 엄숙한 기운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마당의 고목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축축했던 흙바닥을 뽀송하게 말려주었으니 이는 마치 가문의 몸통을 갉아먹던 병마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도 같았고 지켜보는 이들의 억눌렸던 가슴마저 탁 트이게 만드는 묘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인들이 부산을 떠는 사이 한씨 부인은 아직도 마당 구석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대감에게 다가가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섰고 대감 이제 모든 소란은 정리가 되었으나 대감께서 지은 죄업은 스스로 성찰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분간 안채와 사랑채의 출입을 금하시고 후원의 외딴 정자에 머무시며 매일 천자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시면서 대장부로서의 도리와 가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뼈에 새기도록 하시옵소서라며 남편에게 사실상의 연금과 근신을 명령하는 초유의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 과거 같았으면 여인네가 감히 지아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호통을 치며 상을 엎었을 대감이었으나 지금의 그는 독약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맬 뻔한 충격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극도의 수치심으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상태였다. 그 그리하겠소. 부인의 처분이 100번 지당하니 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조상님들께 속죄하겠소라며 대감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쓸쓸히 후원 정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니 한때 권세를 누리던 사내의 뒷모습은 가을 낙엽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던 종친 어르신들은 한씨 부인의 대처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도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대장부다운 기질이 있다며 내심 깊은 감탄을 쏟아내었다. 큰어르신은 떠나기 전 부인을 향해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가문의 큰 기둥이 뿌리째 뽑힐 뻔한 위기에서 너의 그 매서운 지혜가 이 집안을 살렸으니 우리 늙은이들도 이제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앞으로 집안 대소사는 모두 내 뜻대로 처결하거라라며 그녀의 막강한 권위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다.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택이 완전히 정막에 휩싸이자 한씨 부인은 홀로 발걸음을 돌려 간밤에 모든 참극이 시작되었던 사랑채에 굳게 닫힌 문을 직접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방 안은 여전히 대감과 채령이 뒹굴었던 이부자리가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싸구려 미약의 단내와 모골이 송연해지는 오두 가루의 독한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어 구역질을 유발했으나 부인은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 더러운 흔적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부인은 뒤따라 들어온 신복 참모에게 단호한 손가락질을 하며 저 요망한 계집이 몸에 걸쳤던 비단옷과 깔고 앉았던 방석, 그리고 저 이부자리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마당으로 끄집어내어 당장 불태워버려라. 또한 그녀가 쓰던 분가루와 향락요사스러운 머리 장식들도 모조리 돌로 지식여 재로 만든 뒤 담장 밖 시궁창에 내다 버리도록 하라. 이 방 안에 그 더러운 흔적이 단 한 톨이라도 남아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이다라며 마지막 남은 악의 찌꺼기마저 완벽하게 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내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화로가 놓여지고 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채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던 화려한 비단 치마와 금박 저고리들이 사정없이 불길 속으로 처박혀 던져졌다. 치지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는 값비싼 옷감들은 매캐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허공으로 흩어졌고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마저 팔아치웠던 한 가련하고도 흉악한 여인의 헛된 욕망이 그렇게 한 줌에 비참한 재로 변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은 너무도 허무하면서도 지극히 상징적이었다. 불길이 타오르는 마당을 숨죽여 지켜보는 저택의 수백 명 노복들은 이제 한씨 부인을 단순한 안방마님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쥔 살아있는 두려운 존재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절대 복종에 굳은 맹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저택 안에서 그 누구도 안주인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감히 요사스러운 마음을 품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며 부인의 꼿꼿한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는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하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숨소리마저 죽일 만큼 기강이 뼈저리게 바로잡히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응시하던 한씨 부인은 겉으로는 태산처럼 의연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20년 동안 골마왔던 상처를 제 손으로 도려낸 지독한 통증과 지난밤부터 이어진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밀려오는 깊은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여라도 하인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세라. 이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소매 속에 깊이 감춘 채 허리를 더욱 꼿꼿하게 세웠으니 이 명문대가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이토록 피를 말리는 고통과 고독을 견뎌내야만 지킬 수 있는 가시방석과도 같았. 독사를 잡아 불태운 매캐한 연기가 맑은 가을 하늘 위로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부인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조용히 읊조렸다. 가문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쌓아둔 재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리를 틀고 숨어있는 더러운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요괴와 끊임없이 싸워 이겨내는 과정인 것을. 내 비록 여인의 몸으로 무자비하게 손에 피를 묻히고 지아비의 체면을 짓밟았으나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맑은 기풍을 지켜내었으니 결코 후회는 없다라며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마침내 아주 미세하고도 안도하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같은 시각 후원의 낡고 외딴 정자에 홀로 갇힌 대감은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내어온 해독탕을 앞에 두고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에 휩싸여 주르륵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쓰디쓴 탕약의 독한 맛보다도 자신의 멍청함 때문에 모든 명예를 잃었다는 지독한 회한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었다.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세를 탐하고 여색을 밝히던 오만한 사내가 이제는 차가운 마루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자문을 눈물로 베꼈으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한씨 부인이 내린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하게 철저한 징벌이었다. 한편 의금부의 차갑고 어두운 곰팡 내 나는 지하 옥사에 짐짝처럼 던져진 채령은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를 감싸던 화려했던 미색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산발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흉측한 얼굴은 영락없는 미치광이 요괴의 모습 그대로였다. 양반을 독살하려 한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녀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살점을 도려내는 능지처참이나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평생 노비의 삶뿐이었으니 헛된 사치와 탐욕의 끝은 결국 자신을 무참히 파멸시키는 시퍼런 작두날이었음을 그녀는 차디찬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저작거리의 더러운 시궁창에서부터 시작된 천박한 욕망이 명문가의 가장 깊숙한 안방까지 침투하여 거대한 핏빛 파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그 요망하고 끈질긴 기운은 수십 년간 매서운 수양을 쌓아온 정실 부인의 굳건한 덕망과 지혜 앞에서는 한여름 밤에 부질없이 흩어지는 악몽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정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려던 저택의 굵은 기둥은 부인의 피를 토하는 결단력 덕분에 다시금 단단하게 깊은 뿌리를 내렸고 이 엄청나고도 기막힌 사건은 도성 내의 뭇 양반가에 입을 타고 빠르게 소문이 퍼지며 사대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첩실의 교만을 엄히 경계하는 살아있는 무서운 교훈으로 영원히 회자될 준비를 마쳤다. 어느덧 붉은 저녁 노을이 웅장한 인왕산 능선 너머로 뉘엿뉘엿지며 핏빛으로 붉게 얼룩졌던 장한평 김대감. 저택의 높은 기와지붕 위를 따스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고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서늘해진 가을바람이 넓은 마당을 조용히 쓸고 지나가며 타다 남은 검은 재들을 멀리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굳게 자물쇠가 채워진 사랑채의 문창호 위로 붉은 저녁 햇살이 길고 쓸쓸하게 들이오는 가운데 안채 대청마루에 단정하고도 흔들림 없는 자태로 앉아 맑은 차를 다려 마시는 한씨. 부인의 꼿꼿한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을 내뿜으며 고요하고도 엄숙해진 저택의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었다. 끔찍했던 폭풍우와 핏빛 파란이 김대감의 저택을 휩쓸고 지나간 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고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뜰 안가득 만발한 매화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활짝 열려 있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는 경쾌한 박자를 띠고 있었으니 한때 요사스러운 도끼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곳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저택은 완벽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아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가문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그 끔찍한 사건은 이제 하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금기가 되었고 오직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결단력만이 살아있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한씨 부인은 3년 전 그날 이후 명실상부한 이 명문거족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든든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녀의 빈틈없는 살림 솜씨와 공명정대한 처결 덕분에 흩어졌던 가문의 재산은 다시 곳간을 가득 채웠고 잃어버렸던 종친들의 신뢰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부인은 이른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사당의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께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였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상벌을 엄격히 하되 병든 자나 노약자에게는 구유를 아끼지 않는 자애로움을 베풀어 저택의 수백 명 노복들은 부인의 그림자만 보아도 땅에 엎드려 진심으로 우러러보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그 화려하고 위엄 넘치는 안채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저택 깊숙한 후원의 외딴 정자에는 3년째 스스로를 가두고 칩거 중인 김대감의 초라한 모습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정승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백발이 성성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다. 대감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차가운 마루보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붓을 쥐고 천자문을 필사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는데 벼루에 먹을 가는 그의 주름진 손등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회한의 얼룩이 서려 있었고 묵향이 짙게 밴 방 안에는 서늘한 참외의 공기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고독한 말년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한때 젊은 첩실의 치마폭에 쌓여 영원한 청춘과 권력을 누릴 줄 알았던 대감의 얼굴에는 이제 헛된 욕망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직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깊게 파인 주름과 퀭한 두 눈만이 남아 지난날의 과오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내 어찌 그리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였던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를 한낱 정욕에 눈이 멀어 시궁창에 처박을 뻔하였으니 죽어서 무슨 낯으로 선조들을 뵐 것인가라며 대감은 수천 번째 천자문을 완성하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붓끝으로 뚝뚝 흘려보냈고 그 눈물은 화선지 위로 번지며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듯 애처로운 자국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이를 보던 늙은 집사가 조심스럽게 후원 정자로 다가와 조아리며 관아에서 들려온 채령의 끔찍한 최후에 대한 소식을 짤막하게 전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대감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지독한 허무함으로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집사의 전언에 따르면 채령은 의금부의 혹독한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려 옥사 안에서 제사를 물어뜯으며 악귀처럼 발악하다가 결국 온몸에 역병이 돌아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집더미 위에서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말려 도성 박짐승들의 먹이로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를 도왔던 배신자 돌쇠 역시 유배지로 가던 백길에서 풍랑을 만나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수장되었다 하니 참으로 무서운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었다. 대감은 채령의 비참한 최후를 전해 듣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허허 참으로 더섭고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이로다.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던 그 얄팍한 요기는
결국 제 목숨마저 갉아먹는 독사로 변하여 스스로를 파멸시켰구나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한때 그녀의 거짓된 눈물과 교태에 이성이 마비되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워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고 이제야 비로소 요부의 지독한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뼈저린 현실의 서늘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인의 가혹하지만 정당했던 처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같은 시각 안채 대청마루에서 다도를 준비하던 한씨 부인은 채령의 부고를 전해 듣고도 얼굴에 한치의 동요나 미동도 없이 그저 찻잔에 조용히 끓는 물을 부으며 은은하게 퍼지는 차시패의 향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스스로 지은 죄업의 수레바퀴는 하늘의 그물처럼 촘촘하여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법이니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어찌 평안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저 가엾고 어리석은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탐욕의 굴레를 벗고 맑은 물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부인은 속으로 조용히 연부를 외웠고 잔잔한 수면 위로 흔들리는 찬물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점의 분노마저도 봄눈 녹듯이 평온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부인은 다 우려낸 맑은 차를 조심스럽게 다기에 담아 쟁반에 받치고는 몸종들을 물리친 채 홀로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대감이 칩거하는 후원 정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봄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후원의 오솔길 양옆으로는 흐드러지게 핀 복사꽃이 연분홍빛 꽃비를 내리며 부인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고 귓가에는 산새들의 경쾌한 지저귀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 3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치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꼿꼿하게 걷는 부인의 뒷모습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뿌리를 굳게 내린 거대한 고목처럼 고고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다. 정자 앞에 다다른 한씨 부인은 신을 벗고 조용히 마루 위로 올라서며 헛기침을 아주 작게 한 번 하였고 방 안에서 붓을 쥐고 있던 대감은 그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 3년 만에 지척에서 부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감 춘기가 완연하여 뜰에 꽃이 만발하였기에 새로 덮은 차를 한 잔 올리고자 이리 무람없이 찾아왔나이다. 그간 옥체는 강령하셨사옵니까? 라며 부인은 무릎을 굽히고 다소곳이 앉아 쟁반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서슬퍼렇고 차갑기보다는 오랜 세월의 모서리가 깎여나간 듯 한결 부드럽고 차분한 온기를 머금고 있어 대감의 얼어붙은 가슴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았다. 대감은 황송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황급히 붓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부부인 누추한 곳에 어찌 직접 걸음을 하셨소. 내 무슨 면목이 있어 부인이 올려주는 차를 마실 자격이 있겠소이까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목이 맨 소리로 답하였다. 3년 만에 마주본 부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느라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 있었으나 그 기품 있고 고결한 자태만큼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고 대감은 화려한 겉모습에 홀려 이토록 진주처럼 영롱하고 굳건한 내면을 지닌 조강지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깊이 자책하며 남몰래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쳐내야만 했다. 대감, 지난 3년간의 칩거와 참회로 대감께서 지은 과오는 이미 하늘도 용서하였을 것이옵니다. 찬물이 식기 전에 한 모금 드시어 막힌 속을 풀어내시고 이제 그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지요라며 부인은 찻잔을 들어 대감 앞으로 정중히 밀어주었고 대감은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삼켰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차의 풍미가 마치
부인의 깊은 속내처럼 따스하게 식도 위를 흘러내려갔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수십 년 숱한 풍파와 지독한 오해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버텨온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는 쓸쓸하고도 묵직한 화해의 기류가 찻김과 함께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인 고맙소. 이 못난 지아비의 체면을 살려주고 무너져가던 가문을 이토록 단단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었으니 내 남은 평생을 부인의 그림자나 밟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소.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짐승이었소라며 대감은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 깊이 억눌러왔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토해내었고 늙은 사내의 어깨가 처연하게 들썩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부인은 그저 말없이 빈 찻잔을 거두어들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띄어 보였다. 한순간의 격정이나 젊은 날의 애틋한 연정은 이미 다 타버린 재처럼 사라졌을지라도 모진 시련을 함께 넘고 살아남은 늙은 부부에게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도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담장 너머한 채 마당 쪽에서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은쟁반의 옷구슬이 굴러가듯 낭랑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일제히 쏠렸다. 장성한 아들 내외가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들이 봄 햇살 아래 흑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소리는 이 적막한 노부부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생명의 환희를 안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다. 저 어린 생명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저토록 맑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3년 전 부인이 피를 묻히며 가문의 기둥에 들러붙은 악기를 단호하게 쳐내고 굳건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감은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부인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가득 번지는 자애로운 빛을 숨기지 못했고 대감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비록 한바탕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나뭇가지가 꺾이고 잎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으나 뿌리를 굳게 다진 나무는 결국 일이 더 아름다운 새순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이옵니다. 대감과 제가 겪었던 그 지독한 시련은 어쩌면 저 아이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였을지도 모르겠나이다라며 먼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 줌의 회한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평온만이 깃들어 있었다. 대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참된 가문의 의미와 가장의 책무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며 평화로운 침묵에 동참했다. 저택의 노복들 역시 마당에서 뛰어노는 도련님과 아씨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모시는 이 가문이 얼마나 위대하고 튼튼한지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안방마님의 엄격하지만 공정한 통치 아래서 그들은 예전처럼 부당하게 매를 맞거나 굶주리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간악한 첩실 체령과 배신자 돌쇠가 남긴 상처와 불씨는 안주인의 굳건한 덕망이라는 따스한 햇살 아래 흔적도 없이 아물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저택을 지나칠 때마다 김, 대, 감, 댁, 부인의 지혜와 결단력을 칭송하며 한양 도성 내 모든 양반과 여인들의 귀감으로 삼아 입에서 입으로 그 영웅적인 일화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 석양빛이 웅장한 인왕산 능선 너머로 서서히 기울어지며 저택의 기와 지붕을 붉은 금빛으로 장엄하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저녁 취사를 준비하는 굴뚝에서는 구수하고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라 평화로운 마을에 하늘 위로 여유롭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거짓된 눈물과 얄팍한 교태로 하늘을 가리고 탐욕을 채우려던 요망한 무리는 흔적도 없이 쓰러져
무간지옥의 업보를 치르고 있는 반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이치와 가문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꼿꼿하게 일어선 자는 이토록 찬란한 저녁 노을 아래서 진정한 승리의 평화와 존경을 누리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엄정한 법칙이었다. 헛개비 같은 욕정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의 절벽으로 이어질 뿐이나 진실한 도리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바위처럼 굳건히 남아 세상을 지탱하는 법이다. 한밤중의 벼락 소리보다 더 매섭고 서늘했던 한씨 부인의 그 추상 같은 호통은 김대감 가문의 몰락을 막아낸 거대한 방패였으며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요사스러운 미혹을 베어버리는 진리의 칼날이었으니 훗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막힌 일화를 두고두고 회자하며 거짓된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내면의 굳건한 덕을 쌓아야 한다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